그게 이준석 후보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대선 후보 토론회를 무슨 학예회나 무슨 장학 퀴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10,000원이 투입되면 그 10,000원이 쓰여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구매도 하고 생산에도 기여하고 이 돈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돌면서 수요를 만드는 측면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단어 하나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 겸 수석대변인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회에서 뵙고 여기서 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TV 토론부터 먼저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첫 토론이 열렸는데 경제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고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눴는데 선대위 어쨌든 수석대변인의 입장에서 좀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어제 TV 토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제 명의로 네. 총평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져 있는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 대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매우 연구가 잘 돼 있고 또 공부가 잘 돼 있다, 또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그런 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토론하는 태도나 이 매너 측면에서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편안하게 또 안정감 있는 또 그런 TV 토론을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4명의 후보가 계셨습니다. 보셨을 때 개인적인 평가일 수 있는데 좀 내용면이나 태도면에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후보는 좀 누가 있으셨나요? 사실 김문수 후보는 당신의 이제 정치 경력이나 네. 또 직전까지 노동부 장관을 했던 국무위원을 했던 경력이나 이런 측면에 봤을 때 매우 좀 준비가 좀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느낌을 좀 받았고요. 뭐 심한 말이긴 합니다만 너무 좀 졸속으로 만들어진 후보 네. 같은 같은 느낌을 줬다. 그러니까 태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내용 준비도 그렇고 네. 전반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좀 너무 안 돼 있는 후보가 아니냐 네.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어떤 공약이나 그런 내용에서 좀 공약에 그런 느낌이 대한 준비도 그렇고 토론을 진행하는 태도도 그렇고 토론 상대방을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도 네. 그렇고 준비가 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어제 경제 주제에 맞춰서 경제 회복의 로드맵이나 정책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좀 준비한 만큼 좀 충분히 전달이 잘 되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뭐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고민들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토론이 사자 토론이 되다 네. 보니까 충분히 사실은 발언 기회라는 게 또 제한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토론이 또 일부 후보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네거티브성 공격이 되다 보니까 네. 아주 심도 깊은 토론보다는 약간 뭐 좀 그 형식적 공방, 소모적 논쟁의 측면이 일부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어떤 토론을 함에 있어서 약간 좀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있게 토론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갖습니다. 사실 네거티브를 말씀하시다 보니 어제 토론도 그렇고 그 후보님의 그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토론이다 보니 당연히 질문이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도 약간 뭐 자영업자의 비판을 현실을 모른다는 식의 좀 비판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후보님도 반박을 계속하셨는데 이러한 토론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런 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좀 당의 입장은 좀 어떠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저희 법률지원단에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제 발언이 아니고 페이스북에 이제 업로드한 글인데요. 원가 120원짜리 비싸게 판다. 네.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경기도 전역에 있는 계곡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계곡에 있는 상인들과 정비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그 영업 활동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그 토론 과정 속에서 발생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지난번 16일인가 군산 유세할 때 그 경험을 이제 인용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120원 원가 지금 커피가 무슨 120원이냐 원가가 거짓말한다 그러면은 커피 파시는 사장님들은 그런 폭리를 취한다는 거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공세를 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토론을 통해서 저는 충분히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계속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다면 그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감수해야 될 거고요. 관련해서
그 비대위원장이죠. 김재섭 비대위원장이죠. 저희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아, 그렇죠. 어제 네.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고발했고, 근데 어제 또 다른 주제로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호텔 경제론을 또 계속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비현실적이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하면서 집중적인 비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준석 후보의 그 좀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후보나 그 소위 케인지안이라는 일종의 이제 수요 승수라는 그런 개념들일 텐데, 그러니까 그 화폐라는 것은 시장에서 화폐가 돌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10,000원이 투입되면 그 10,000원이 쓰여지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게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구매도 하고 생산에도 기여하고 숙박도 하고 이 돈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걸 돌면서 사실은 수요를 만드는 측면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단어 하나를 끄집어 와가지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저는 아침마다 선대위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그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마치 대선 후보 토론회를 무슨 학예회나 무슨 장학 퀴즈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준석 후보는 자기 얘기는 또 너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공격만이지 자기 얘기가 좀 너무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제가 너무 네거티브한 부분을 연속으로 질문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자면 그 외교관에 관련한 좀 친중 논란, 일종의 그 셰시의 발언을 가지고 그걸 또 이제 양 후보들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제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굉장히 뭐 미국과의 관계나 일본, 중국, 러시아 뭐 이렇게 중요한 관계들을 다 강조를 하셨는데 이런 친중 공세 좀 사실 계속 반복되긴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일종의 그 프레임입니다. 과거에 그 보수 기득권 세력들이 소위 이제 야권 민주 인사들에 대한 그 정치적 공격을 할 때 했던 프레임이 빨갱이다. 그렇죠. 빨갱이다. 친북이다. 네. 호남 사람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프레임을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죠. 근데 그 프레임을 지금은 소위 친중이다라는 프레임으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그 일종의 정치적 공세나 정치적 프레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미 동맹이라는 기본적 가치 위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국익을 최대한 많이 키워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고민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발언들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어떤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마치 이제 그런 그 무슨 뭐 정치적 혹은 외교적 신념과 줏대도 없는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아마 이제 토론이 또 외교 안보 분야 뭐 이런 식의 또 토론도 있으니까 그때 더 분명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식의 토론 태도는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미국이 관세 전쟁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이 미국 내에서도 약간 좀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우방 국가인 캐나다나 호주 같은 나라에서도 실제로 국내적인 논쟁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국익의 관점에서 한미 동맹이건 다른 주변과의 관계든 간에 끊임없이 서로 진화시켜 나가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그걸 고정불변의 꽃으로 놓고 그게 아니면 당신은 뭐 반미야, 뭐 당신은 친중이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공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관련 아마 논의, 외교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토론 때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추가적인 아마 여러 후보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도 어쨌든 첫 번째 토론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각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시간도 좀 짧았고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합의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부족했다.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아무래도 서로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이 이제 첫 번째 이루어졌으니까 두 번째 토론 때는 좀 전략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토론에는 좀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실 생각이신가요?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은 늘 이제 워낙에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뭐 약간 고비를 뭐 어쩌다 고비는 뭐 IMF라든지 그러니까 외환위기라든지 아니면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뭐 이런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위기들을 잘 헤쳐나왔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3년 거기에 이제 12.3 내란에 이르기까지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가 구조화되면서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어렵게 올라섰는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출하는 대통령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현실 진단이 분명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있고 또 강력한 리더십과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 대통령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사람이 바로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현실에 대한 진단, 미래에 대한 비전, 추진력, 안정적 리더십 그러면서도 국민 통합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에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네. 그게 바로 이재명이다라는 것을 부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겁니다. 앞서 여론조사 이야기도 저희가 살짝 했었는데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선이 이제 15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당에서 좀 가장 우려하시는, 가장 그래도 염려하시는 부분은 좀 뭐가 있을까요? 선거는 이제 일주일이 지났을 뿐이고요. 아직 한 15일 정도의 선거 네. 기간이 남아 있고요. 저는 늘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선거에서의 하루는 그게 천년 만년의 그 시간과 버금갑니다. 오히려 천년 만년에 한 5천만 일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하루는 5천만 명의 하루거든요. 이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많이 썼던 얘기입니다. 네. 시장의 1시간은 100만 성남 시민의 1시간이다. 그러니까 100만 시간이다. 이런 거죠. 그만큼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을 떠나서 매우 긴 또 그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계열의 이 보수적인 그 지지자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이완돼 네.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면 갈수록 저는 결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 여론조사 상에는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저희들이 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국민 한 분 한 분을 뵙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고 선거 캠페인을 좀 진행해 나가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도 한국갤럽 조사 내용을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지난주에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이제 TK 지역에서 이 후보가 30% 넘는 지지율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뭐 그런 조사가 나오면 그러니까 일종의 그건 단면이니까요. 네. 전체 큰 흐름 속에서 단면이니까 그 단면을 가지고 우리가 일일 비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제 기억에는 예전에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그때 민주당 그 문재인 후보 혹은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 네. 그리고 그 소위 야권의 다른 주자들도 그 정도 영남권에서 지지를 저는 확보한 주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데 결국에는 선거가 가면 갈수록 회귀 본능이라는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끝까지 네. 기분 좋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수치가 아니라 실제 의원님들이 가셨을 때 영남에서 느껴지는 민심은 좀 어떠세요? 조금 그런 면은 있지요. 네. 아무래도 과거에는 그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막 너무 날카롭고 따갑고 뒤통수가 근질근질하고 이런 느낌에서 그 따가움은 조금 사라진 것 같아요. 따가움은 사라지는 건데 그렇다고 또 살갑게 또 저 사람들이 내 식구야. 네. 뭐 제매가 남이가 뭐 아직 여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것 같고 물론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그 좋아진 분위기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로 그래서 영남 쪽에서도 정말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해서 전국의 고른 득표로 네네. 사실 통합 대통령이 되는 게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수도권 유세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울로 알고 있고 아무래도 수도권은 상당히 매 선거 때마다 매우 중요한 장소이고 선거의 승부처로도 불리고 있는데 이번 주 수도권 표심을 공략할 좀 주요 전략은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서울에서 그 노인회 방문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은 이제 홍대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서울에 살고 계시는 모든 세대를 좀 접촉하는 그런 개념을 가고 있는 이것은 어떤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세대나 한 계층이 나서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세대의 힘을 모으는 과정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이제 자리매김하자는 K 이니셔티브라는 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K 이니셔티브의 공간적인 거점 중심지는 수도권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이 글로벌 영향력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가 강화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전략과 비전을 또 네. 수도권 주민들과 함께 공유해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요. 특별히 수도권의 또 특징이 예를 들면 북쪽은 접경 지역이라는 예. 게 있고 그래서 평화라는 측면도 그 K 이니셔티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인천은 그 대한민국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관문 도시로서의 글로벌 경쟁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이렇게 다각도로 수도권이 글로벌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비전과 전략을 네. 제시할 생각입니다. 오늘 용산 유세도 있고 서울 지역 유세가 있는데 오늘 이제 후보님 유세 현장에 방탄 유리가 좀 설치되는 걸로 좀 들었는데 그런 테러 위협이나 제보가 지금도 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실제로 이제 문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뭐 저한테도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 지지자들이나 이런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네. 좀 안전 조치를 좀 최대한 강화해달라는 요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앞으로 현장에서는 대선 마무리까지 그 방탄 유리나 이런 조치는 계속 글쎄 이어지는 그 부분이 건가요? 예. 이제 오늘부터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마 그 여러 가지 그 네. 현장의 그 안전 책임자들이 네.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또 개헌 구상 발표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오전에 발표하신 뒤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또 갑자기 이제 예. 맞불을 놓다시피 해서 또 다른 또뭐 유사하지만 여러 가지 좀 접근 방식이 다른 개헌 구상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민주당을 좀 취재를 하다 보면 저희 이번 대선 초창기에는 후보님도 그렇고 당에서도 개헌에 조금 신중한 입장을 보이셨잖아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한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오셨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좀 밝힐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해오셨는데 이제 5월 18일을 맞아서 이제 이 화두를 꺼낸 배경은 좀 물어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그 5.18이라는 그 이제 상징적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12.3 이제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시스템이 갖는 좀 약간의 취약점 혹은 네. 보완해야 될 지점들이 좀 확인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그 87년 체제 이후로 좀 누적됐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내란을 극복하는 상징적인 과정 자체가 개헌에 대한 합의가 예. 될 것이고 헌법이라는 것은 국민의 약속이고 최고의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5.18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그 개헌 공약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조금 전에 이제 진행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일관되게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3년 전에 공약으로 걸었던 것처럼 개헌에 대한 공약을 걸고 분명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미 입장을 수차례 발표를 했고요. 지난번에 3년 전에 냈던 그 공약을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의 개헌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연임제에 대해서 장기 집권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했는데 예. 사실 아까 저도 설명드렸다시피 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주셨잖아요. 한 번 더 좀 아무래도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 연임제에 대한 좀 설명 명쾌하게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개헌안을 우리가 뭐 급하게 뭐 발표했다라고 주장을 국민의힘은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야말로 급하게 지금 우리가 내니까 허겁지겁 낸 거예요. 허겁지겁 내면서 정치 공세를 해야 되니까 어떤 걸 가지고 할까 그랬을 때 이제 소위 중임 연임이라는 말장난을 하게 되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 때 4년 연임제라는 제안을 처음에 하셨을 때 근데 그 4년 연임제 개헌을 했을 때 그 권력의 반을 내줄 각오도 있다라고까지 국회의 다수파에게 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다수파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있었던 한나라당인가 뭐 새누리당인가 그래요. 그때도 그 중임과 연임에 대한 분석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 지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으로 있는 신동국 대변인이 그때 모 방송사에 앵커를 하면서 분명히 분석을 해놓은 게 딱 기사가 검색이 될 겁니다.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중임이라는 건 어쨌든 2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연임이라는 것은
중임 중에서도 연달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제한적인 거예요. 네. 그렇게 다 정리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은 현행 헌법에 따라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만약에 그 다음 대통령 때 개헌을 한다면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네. 거고 그 정부에서 개헌이 된다면 다음번에 이제 5년 뒤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4년 연임제가 되게 되면 그 선출된 다음 대통령은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5년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이 되는 네. 것이지 거기에 무슨 4년을 어떻게 더합니까?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 연임에 대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럼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동안 그 국민의힘에서 중임제건 연임제건 계속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나중에 연임을 도전하건 중임을 도전하건 그 소위 꽃길을 깔아주려고 네. 그분들이 계속 그런 연임과 중임제를 주장했다는 논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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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말이 안 되죠. 예.